오늘은 고용휴가제 외 이주 노동자들의 상태와 삶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이주 노동과 관련해서는 고용허가제가 가장 많이 얘기가 되죠. 고용허가제 지난 시간에 봤었죠. 고용허가제가 대표적인 이주 노동 제도라서 아무래도 이주 노동이라고 하면 고용허가제를 주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 고용허가제 이주 노동자가 아닌 이주자들의 상황에 대한 얘기를 따로 하려고 합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봤는데요. 중국 동포 노동자를 하고, 그 다음에 미등록 이주 노동자, 농업 부분 이주 노동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봤습니다. 저 자료 폭탄을 터뜨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제가 나누어 드렸던 목록에 각 자료마다 설명을 몇 줄씩 써놓았고 관심이 가는 것을 읽으시라고 했는데 얼마나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자료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재구성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자료에 나온 얘기를 한정된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제 얘기만 듣지 말고 그 자료를 같이 읽으시면 훨씬 풍부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동포 이주 노동자입니다. 중국 동포라는 말이 사실 이른바 동포와 동포가 아닌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 중국 동포입니다. 그런데 흔히는 조선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조선족이 우리나라에서 차별적인 용어처럼 되는 바람에 잘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중국에서의 공식적 용어는 조선족이고요. 그래서 중국 학계에서의 연구나 한국에 오신 분들 중에서도 중국 정체성이 강하신 분들은 또 조선족이라는 말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뭐 중국 동포, 조선족 둘 다 완전히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일단 대체 용어를 찾기가 어려워서 중국 동포나 조선족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국 동포 노동자를 따로 보는 이유가 정책이 달라요. 이주노동 유입의 역사적 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중국 동포가 이주노동자의 대부분이었습니다.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 이주노동자로 들어온 사람들의 다수가 중국 동포 노동자였어요. 당시에 이주노동자라고 하면 뭐 사실 이때는 이주노동자라는 말도 안 썼는데 어쨌든 이주노동자라고 하면 떠올리는 게 거의 조선족이었죠.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이렇게 많이 유입이 됐는데요. 그 이전에는 사실 냉전 시대라서 중국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냉전이 약화되고 노태우 정권의 북방 정책이라든지 결국 1992년에 중국과 수교까지 하게 됐죠. 그렇게 중국 교류가 시작되고 수교까지 되면서 중국 동포 조선족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친지 방문이나 관광 입국 이런 걸로 들어와서 안 나가고 눌러앉아 노동자가 된 거죠. 이 당시에는 아예 이주노동 정책이 없었고 이주노동이라는 것 자체가 공식적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다 미등록 노동자였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이 당시에 이렇게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을 했고 지난 시간에 제도적 변화를 봤잖아요. 1993년에 산업연수생 제도가 생겼죠. 산업연수생 제도가 노동자로 인정은 하지 않지만 또 이주노동을 쓰는 이런 제도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산업연수생으로도 또 공식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에 해외동포법이 제정됐죠. 이것도 역시 지난 시간에 본 겁니다. 이 당시 해외동포법이 제정이 될 때 자기나 부모 중 대한민국을 가졌던 사람 2세대까지 해외동포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렇게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렇게 정했죠. 근데 그 중국이나 구소련 동포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일제시대 때 넘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제가 됐죠. 그래서 중국 동포들이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해외동포법이 적용되나 보다 하다가 배제되면서 하게 됐고 그걸 달래기 위해서 2002년에 취업관리제라는 걸 실시를 했죠. 친지들을 방문하러 들어와서 취업을 하는 것을 용인하겠다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서비스 부분,
산업요원 수당 제도에서는 포함이 안 됐던 서비스 부분과 2004년에는 건설 부분도 추가해서 취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듯이 그때 2004년에 고용허가제가 실시가 됐고 그러면서 취업관리제는 특례 고용허가제로 흡수되게 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2007년의 방문취업제입니다. 이 방문취업제는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노동허가제랑 비슷하게 자유로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고, 이전에 취업관리제는 한국에 친척 연고가 있어야 가능했는데, 무연접고자도 가능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결정적으로 이 중국 도포 조선족 노동자들과 다른 이주 노동자들이 갈라지게 되는 지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봤던 한국의 이주노동체제라는 논문에서 또 여기서부터는 중국 동포 노동자와 다른 이주 노동자를 갈라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자격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서 당연히 이해관계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주 노동 운동도 좀 같이 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상태가 돼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2008년에는 재외동포법에 중국과 구소련계 동포들도 포함되게 됐고, 2010년 후에는 방문 취업 후에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돌봄이라든지 농업, 지방제조업 이렇게 사람이 모자른 곳에서 1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근속을 하거나 아니면 자격증 같은 걸 취득하면 방문 취업 후에 재외동포 비자로 변경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실 어떻게 말하면 중국 동포 노동자에게 특혜를 준 셈이고 비한국계 이주 노동자들과 차별하게 된 거죠. 이렇게 조선족 중국 동포 이주 노동자와 다른 비한국계 이주 노동자들이 자격에서도 갈라지게 되고 정책에서도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해관계나 목표도 달라지게 돼서 이주 노동 운동에서도 이탈하고 분리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비자 상태를 보면 2023년 출입국 관리소 통계에서 따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취업 이주 노동자라고 하면 이 비자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비자가 취업 비자니까요. 근데 중국 동포 조선족 노동자들은 보시다시피 이 비자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확실히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오히려 이 취업 비자에 있는 게 아니라 F 재외동포 비자라든지 거기서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주 비자라든지 방문 취업 H 비자. 방문 취업은 거의 조선족하고 구소련 고려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구소련 고려인이 일부 있고 중국 동포 조선족 노동자들이 다수죠. 이렇게 분포해 있고 보통 이주 노동자들이 받는 취업 비자인 이 비자에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개 이게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부터 뭐 재외동포나 이런 걸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게 경로가 H2 비자, 이제 방문 취업 이로 왔다가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근속을 한다든지 해서 재외동포 비자로 바꾸고 그 다음에 F5 영주 비자, 이제 소득이라든지 자산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서 영주 비자를 따고 그 다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죠. 국적 회복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여기 출신이면 2세대는 국적 회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 동포 2세대라면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일 텐데 이렇게 나이가 있는 분들이 국적 회복을 하면 그 자식이 또 한국인이 되어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할 수가 있죠. 또는 귀화 조건, 하려면 소득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역시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런 걸 충족을 해서 귀화를 하든지 이런 식의 경로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해서 돌아간다기보다는 방문 취업을 해서 방문 취업으로 들어와서 재외동포, 영주, 국적까지 이렇게 바꾸는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사실 이주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중국 동포 조선족 집단은 사실 정주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주노동 초기는 다 거의 조선족 노동자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한국과 한국인과 친지 연고가 있고 언어적 문화적 동진설이 있기 때문에 친척 방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입국도 할 수 있었고 취업에도 유리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한국계 이주 노동자에 비해서 취업관리제, 방문취업제, 동포비자, 국적회복 등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었죠.
그렇게 정주화가 되면서 집단 거주지가 형성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 대림동, 가리봉동 일대에 조선족 집단 거주지가 형성이 되죠. 이주민 집단 거주지 중에서 최대고 또 수도권 중심으로 지방에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자료를 보면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한국 사람들도 지금 다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방이 워낙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이나 이런 걸 이주 노동자를 통해서 유지를 하려고 하는 상태라서 지방에는 그런 다른 국적의 이주 노동자 집거지가 형성이 되기는 하는데 이 조선족 중국 동포 노동자들은 한국인이나 다름없이 정주화가 허용이 됐기 때문에 한국인처럼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되게 되는 게 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림동 유명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집거지가 생긴다는 거는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정조화가 되고 있는데 한국인들과 완전히 섞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런 집단 거주지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봤었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이 종족 집단에 따른 집단 거주지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트워크가 있어서 취업하는 데 좋고, 문화가 한국이랑 비슷하다 하더라도 차이가 있기 마련이죠. 대림동 가면은 다 중국어로 간판 쓰여 있고, 중국 음식점, 양꼬치집 이렇게 쫙 늘어서 있거든요. 이런 음식이라든지 마작 같은 놀이, 이런 문화를 유지하고, 관련 서비스 기구, 여행사라든지 항정사라든지 환전소라든지 이런 게 밀집한 그런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종족별로 집거지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고, 이 한국에는 이 중국 동포 집단이 가장 크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이 집단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해서 갑자기 한국 사람과 똑같아지기는 어렵잖아요. 법적으로는 똑같겠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그래서 생활상의 편의, 취업 네트워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여기 있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이 집단 거주지, 대림동 같은 데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순환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그 정주화 금지 정책인 이런 상황에서 중국 동포들이 사실 이주민 집단으로서는 유일하게 정주화가 인정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조선족들은 이중적이고 양가적인 정체성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혈통인 것이고 한국에서 살고 있고 그런데 출신은 중국 출신인 이런 양가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죠. 전략적으로 가족 국적을 분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가족 중에 일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일부는 중국 국적으로 남아있고 이런 겁니다. 근데 중국도 많이 발전하고 언젠가는 중국이 한국을 추월할 수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중국과 그런 상태에서 중국과 한국의 양쪽의 국적을 둠으로써 앞으로 어떤 게 유리함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전략을 쓴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외모에서 차이가 안 나죠. 언어도 한국말 쓰고, 물론 이세 중에서 한국말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고, 한국적 정체성을 좀 가진 사람들이 들어왔겠죠. 한국어와 문화적 동질성으로 다른 이주자들에 비해서 한국 사회의 편입이 유리합니다. 그런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이라고 출신이 알려지면 한국인들이 많이 차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글쎄, 말만 안 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구별이 안 가니까 조선족 말투를 숨기려고 조선족 말투 교정하고 열심히 억양, 한국 서울 억양을 배우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이주 노동에 대해서 보는 중이기 때문에 노동 부분, 일하는 업종들의 특징적인 지점을 보면 물론 다른 이주 노동자와 같이 제조업 이런 부분에도 적지 않지만은 중국 동포 노동자들은 남성은 건설, 여성은 돌봄 및 식당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느냐라는 요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건설과 돌봄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주 노동자들 집중 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2차 노동시장에 많이 집중되는데 전형적으로 불안정한 2차 노동시장에 해당되는 게 건설과 돌봄입니다. 또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은 선진국이 되면서 외국에 공장을 세우다든지 이런 식으로 외주화를
하는 게 가능한데 건설이나 돌봄은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죠. 그래서 건설과 돌봄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이 집중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적 요인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조선족 노동자들은 한국말을 하는 분들이니까 의사소통이 중요한 직종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 장점이 되죠. 건설은 그렇다 쳐도 돌봄 부분은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하고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돌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책적 요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주 노동자 중 중국 동포에게만 개방을 했습니다. 아까 봤다시피 취업관리제에서는 고용허가제에서 금지한 서비스업, 가사, 돌봄, 식당, 청소 이런 부분을 조선족 중국 동포에게만 개방을 했고 취업관리제로 그 후에 건설도 또 개방을 하는데 건설은 고용허가제도 있긴 하지만 이때 고용허가제보다 좀 더 넓게 수백 적은 공사나 이런 데까지 취업할 수 있게 개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문 취업자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허가제나 비슷하게 자유롭게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고용허가제는 아예 서비스업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건설 부분에 있지만 쿼터가 이렇게 제한된 곳에 비해서 방문 취업제는 그런 제한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F4 동포 비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문 취업 H2 비자에서 동포 비자 F4로 가는 게 일반적인 경로인데 이 동포 비자에서는 원칙적으로 단순 노무가 금지되어 있지만 돌봄 부분에서 몇 년 일하면 줍니다. 돌봄도 사실 단순 노무라고 분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방문 취업으로 돌봄 부분에서 일을 했으면 그걸 인정해서 F4 동포 비자를 주고요. 그 F4 비자는 단순 노무가 금지되어 있어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돌봄 부분으로 일을 한다든지 건설 부분 자격증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F4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이나 돌봄에 많이 집중돼 있고요. 또 그 외에 또 다른 특징으로 정주가 허용되고 실제로 정주화가 된 유일한 이주민 집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자영업, 자기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비한국계 노동자들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건데 이제 중국 동포 이주자들 중에서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이주 노동자와 다른 특징적인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건설의 남성, 돌봄의 여성 이렇게 분화되어서 이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게 특징적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건설 부분에는 주로 남성이 집중되어 있죠. 건설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노동이주 초기, 그러니까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 그때부터 이제 비합법 미등록 노동자 시절이죠. 그때부터 건설이 주요 부분이었습니다.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동질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 노동이 일시적이고 자주 옮겨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이나 이런 것이 쉽지 않고 비합법 취업이 용이했습니다. 공장 같은 데 취업하거나 이러면 여러 가지 신고도 해야 되고 이런 데 비해서 이 시대의 건설 노동은 별로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시절에 일용직은 딱히 고용과 관련된 공식적인 신고 안 하고 대충 하고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합법 취업이 용이했던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게 지난 시간 봤지만 2002년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불법 체류자를 왕창 내보내겠다라는 것으로서 자진신고를 하고 기간 설정을 했었죠. 이제 물론 자진신고 기간이 이번 한 번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때 좀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자진신고하면 출국 기간을 유예하고 좀 더 일하게 해주고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 재입도 할 수 있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조건을 좋게 해서 자진신고를 대대적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이때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이 불법 차려자들 중에서 7, 80%가 결국은 자진 신고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때 보면 자진 신고를 한 사람들 중 남성은 13만 1천 명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9,800명, 거의 1만 명 가까이가 중국 동포 노동자였어요. 거의 75%.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주 노동자라고 그러면 조선족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중국 dok포 남성 중에서 건설 종사자가 72%였습니다. 타국 출신 남성 이주 노동자들 중에서는 건설 종사자가 2.2%에 불과했는데 이 정도로 이제 건설이 주요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동포 대상으로 방문 취업제를 하게 된 이후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노동자들보다는 건설업에서 취업을 하기가 쉽습니다. 고용허가제 건설 부분 쿼터가 있긴 한데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건설업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가 많진 않아요. 취업 쿼터도 한정돼 있고 건설 부분은 되게 일시적인데 이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변경 횟수가 제한돼 있고 그러니까 잘 안 맞죠. 이에 비해서 조선족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가 아닌 방문 취업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포 노동자들이 좀 전에 말했듯이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일했기 때문에 거의 2, 30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경력을 쌓아서 이미 팀장으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2, 30년 일했으니까 오야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인맥으로 팀을 구성하는 네트워크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맥을 따라서 계속 유입이 되는 거죠. 우리 옆집에 살던 아저씨라든지 아버지 친구라든지 등등 인맥 있는 오야지 밑으로 들어가서 일할 수 있으니까 계속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중국 동포 남성 노동자들의 산업 업종 분포가 좀 다양해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기는 하지만은 이제 중국 동포들이 초기부터 경력과 인맥을 쌓아왔던 게 건설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여전히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건설법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법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좀 이따가 미등록 이주 노동자 부분에서도 볼 텐데 이 불법이라는 게 뭔가 나쁜 짓을 저질렀다기보단 제도에 의해서 불법성이 생산이 되는 부분이죠. 이게 특히 조선족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합법 체류인데 불법 취업 이런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 동포 조선족이 불법 체류는 거의 없어요.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불법 체류, 미등록 체류는 거의 없고요. 단지 체류는 합법적인데 일하는 것, 취업이 불법적인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위법 유형을 보면 가장 큰 거는 아까 봤듯이 중국 동포 노동자들이 체류 자격이 F4 비자, 즉 재외동포 비자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F4 비자는 취업 시에 단순 노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전문 기능 인력 이상 그 이르기 때문에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 부분에서는 물론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도 많지만 단순 노무도 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F4 비자를 가지고 건설 부분에서 단순 노무를 하는 경우 이제 이게 위법이 되는 셈이죠. 또 친지들이 있으니까 친지 방문 비자로 입국을 한 다음에 취업을 한다든지 친지 방문은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닌데 이제 친지들이 한국에 있으니까 친지 방문이라는 목적으로 입국과 체류를 하면서 불법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겠지만 조선족 노동자들이 건설 부분에 워낙 많아서 이 원주민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것 때문에 방문 취업지에서 2009년부터 건설업 취업 등록제라는 걸 실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등록하지 않고 취업 인증서 없이 취업하는 경우도 위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거의 현장에서 잘 모르고 신경 안 쓴다고 얘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현장 관리자도 이제 건설업 취업증명서 뭐 이런 제도가 있었어? 라고 잘 모르는 사람도 많고. 하여튼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좀 위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지금 건설 부분은 한국 원주민 노동자보다 조선족계 노동자들이 더 많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국적을 한국으로 바꾼 중국 독보 조선족도 많고요. 그래서 건설 부분에서 한국인들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굉장히 잠식되고 있다라는 반발이 되게 심했고, 그래서 한국 원주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려는 그런 정책들이 있긴 합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9년부터 방문 취업제에서 건설업 취업 등록제라는 걸 실시를 한 것도 그 일환이고요. 또 F4 동포 비자는 단순 노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초기에는 F4 동포 비자에서 건설 부분 자격증이 불인정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F4 동포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 요리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런 다른 자격증을 따서 F4 비자를 취득을 한 다음에, 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건설업에서 일을 하려면은 F4는 단순 노무 종사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또 건설 관련 자격증을 이중으로 따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그렇게 동포비자로 건설업에서 일하기 번거롭게 만들어 놨던 거죠. 근데 다만 2020년부터는 이제 건설 자격증도 동포비자 취득을 위한 자격증에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이제 건설 부분에 조선족이 워낙 많고 그래서 한국인 팀, 조선족 팀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 팀장 밑에 조선족이 있을 수는 있는데 조선족 팀장 밑에 한국인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국인이 조선족 팀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거의 조선족 팀, 한국인 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조선족 팀에서는 조선족 사람들만 팀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조선족이 아닌 중국 출신, 다른 종족, 한족이라든지 이런 노동자들을 미등록 이주 노동자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제 중국발 조선족들은 중국발 네트워크도 있고 중국어도 할 줄 알고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동포는 불법 체류는 없습니다. 뭐 불법 체류는 없고 좀 전에 본 것처럼 위법 노동은 있긴 하죠. 이제 동포 비자로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거. 또 불법이 될 수는 있긴 한데 그래서 일부 건설 노조에서는 요새 이것도 단속해라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동포 비자를 갖고 있고 자격증만 따면 다 합법이라서 불법인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이제 중국 한족이나 다른 미등록 노동자로 팀원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건설 노동자들의 반대나 단속 요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한국인 노동자들도 합법을 반대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일하는 사람들, 조선족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불법 미등록 이주 노동자 고용에 반대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조선족 자체는 거의 불법이 아니지만 이런 중국이나 다른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경로가 되어서 이런 불법 이주 노동자 팀이 되고 있고요.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거기에 반발하는 이런 식으로 의호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 남성들이 건설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중국 동포 여성 노동자들은 돌봄 부분이나 서비스업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중국 동포 이주 노동자의 노동 경력을 보면 젊은 나이에 들어오면 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리셀 참사도 보면 젊은 여성 중국 동포 노동자들이 많았죠. 서비스업에 갈 수도 있지만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이 임금이 더 높으니까 돈 벌러 온 사람들은 이제 제조업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또는 나이가 들어서 중장년층 나이에 들어온 사람들은 제조업에서 물론 일할 수도 있지만 음식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가사라든지 아이돌봄 같은 서비스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더 나이가 들게 되면 간병이나 노인 돌봄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점이나 가사노동이나 아이돌봄보다는 이제 이게 체력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애들은 막 뛰어다니고 이런 애들을 보는 것보다 누워있는 노인이나 환자들을 보는 게 체력적으로 나으니까 나이 들면서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전형적인 노동 경력 이동인 셈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돌봄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는 건데요. 돌봄 부분은 완전히 분화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식 부분은 한국 노동자들이 하고 비공식 부분은 중국 동포 노동자들이 대부분 맡는 식으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요양보호사 중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조선족 이주 노동자는 되게 극소수. 이게 통계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드린 자료에서 몇몇 조사해서 추정을 했는데, 다 1, 2% 정도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반면에 국가가 하는 요양보호사가 아닌 이제 비공식 부분인 간병인에서는 조선족이 더 많은 이런 상황인 거죠. 뭐 중국 동포라고 해서 요양보호사 시험을 못 보는 건 아닙니다. 뭐 요양보호사든 장애진 지원사든 다 시험은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주해 온 사람이면 제도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시험을 보기도 쉽지 않고 이런 상황이 있죠. 공식적인 제도적 장벽은 없지만 그런 진입 장벽은 어느 정도 존재하겠죠. 특히
24시간 일하는 입주 가사라든지 입주 아이돌범 같은 데나 이제 병원 간병도 24시간 일하는 거죠. 이런 데는 이제 가족이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기피를 합니다. 가족이 가족이 없이 단신 입국한 입주 노동자라면 사실 여기에 더 적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가족이 있어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고 또 워낙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일이니까 이쪽으로 이제 이주 노동자가 채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24시간 일하는 게 매우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전체적으로 소득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시간당 임금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겠지만은 24시간이니까 총소득은 훨씬 더 높게 되기 때문에 비공식 부분 일자리로 몰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드린 논문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 지원사 같은 이런 공식적인 자격증을 땄는데도 이 비공식 부분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죠. 왜 그렇게 일하느냐 물으면은 그쪽은 돈이 안 된다. 하루 몇 시간, 8시간 이렇게 일을 해서는 총소득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이쪽으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이주 노동자는 돈을 벌러 이주를 한 것이라 소득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공식 부분으로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공식 돌봄 부분에 중국 동포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데 분명히 차별들이 있습니다. 간병인이든 육아 도우미든 기본적으로 한국 원주민 노동자보다 시장에서 낮은 임금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원주민 노동자보다 낮은 임금을 받도록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시선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제 논문에 나온 예로 가사 육아 도우미로 입주를 했었는데 거기 친정엄마가 들락날락 하다가 어디 잠깐 가고 그럴 때 가방을 안 가지고 갔었는데 자기가 조선족이라는 걸 알게 된 후로 어디 나가게 될 때마다 항상 가방을 갖고 나가더라. 그래서 되게 기분 나빴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뭐 병원에서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은 한국 노동자보다 조선족 노동자들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런 볼멘 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차별이 돌봄 이주 노동자 수요를 발생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임금이 낮으니까 수요자들이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중국 조선족 노동자들을 찾게 되는 거고요. 예전에 제 친구들이 아이 키울 때 육아 도우미, 입주가사 이런 거를 찾으면서 이제 도저히 한국인 도우미는 너무 비싸서 못하겠고 조선족 찾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간병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은 한국인 노동자를 선호해도 웬만한 집들은 이제 적은 임금을 줄 수 있는 조선족 노동자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수동적이다 이런 점에서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이러는 반면에 이제 조선족 노동자들은 굳은 일을 별소리 없이 한다라는 점에서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이제 중국 동포 노동자들의 자기 인식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차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붕괴합니다. 왜 우리가 임금을 더 조금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우선 배정받았대요? 기분 나쁜 일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붕괴를 하지만 동시에 어떤 방어적인 인식이 나타납니다. 권리 주장을 하지 않고 그렇게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 게 이주 노동자로서의 취약한 위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동자로서의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삼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자기 권리만 생각하는 그런 한국인 노동자들하고는 다르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가족과 같은 돌봄을 제공한다. 이런 것을 자부심으로 삼고 그러면서 이제 고분고분 수능적으로 일하고 그렇게 일하는 것을 자부심으로 생각하는 이제 자기 인식에서 그러한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내드린 자료가 이 관련 자료가 여러 개인데 거의 모든 논문들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과 다르게 한국인처럼 그렇게 땡땡거리고 자기 권리 주장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같이 친절하게 돌본다. 이런 식의 얘기. 일종의 방어기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주 노동자로서 취약한 위치에 있고 차별받는 것. 이제 권리 주장을 하기보다 순순해지게 되는 것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부심의 원천으로 삼는 거죠. 이제 제가 드린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중국 동포 돌봄 노동자들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지적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돌봄과 이주노동에 대한 연구가 많기 때문에 꼭 중국 동포 노동자들과 관련해서가 아니더라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건설 부분도 그렇지만 돌봄 부분도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하는 일이라고 했었죠.
돌봄 부분에서의 이주노동이 연구가 많이 된 건 이제 젠더, 여성이 하는 일이고, 종족성, 마이너리티 이주자들이 하는 거고, 소수족, 민족들이 하는 거고, 연령, 젊은 청년층이 이런 거 거의 안 하죠. 보통 중고령입니다. 이렇게 젠더와 종족, 연령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매우 취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점 때문에 사실 돌봄 노동이 가치절하되고 저평가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성, 중고령 여성, 게다가 이주노동자의 일로 돌봄 노동이 가치절하되는 것에 대해서 여성주의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의 국제 연수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선진국 중산층 여성들은 가사 돌봄 노동을 싼 가격에 이주 노동자에게 맡길 수 있게 됨으로써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주에서 일하는 여성 이주 노동자들은 다른 집 아이, 노인, 과사 이런 걸 돌보면서 또 고국의 부모나 자식들은 관계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또 이 이주 노동자들이 두고 온 가족의 돌봄을 하는 대리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친척들이 봐준다든지 또는 심지어는 고국에서 또 돌봄 노동자들을 고용한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돌봄 노동이 이주 노동으로 채워지고 국제적 연쇄고리를 이루면서 결국 이주 노동자를 보내는 가난한 나라에서는 가족이 행하는 돌봄마저도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돌봄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집중된 산업인데 이것의 도입 유형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봄 부분이 2차 노동시장으로 이주 노동자들이 집중되는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주 노동자의 영역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아예 국가 정책적으로 돌봄 노동 부분에 이주 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도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쿼터를 할당한다거나 돌봄 노동 특화 새로운 비자를 신설한 것 한다거나 이런 정책을 쓰는 거죠. 한국의 경우에는 첫 번째 AU형에 가까웠죠. 근데 최근까지는 돌봄 노동 부분을 이주노동에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동포들만 일종의 특혜성 비자로 그간 돌봄 부분에서 일할 수 있었죠. 이제 중국 동포들은 고용허가제가 아니라 자유롭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차 노동시장인 돌봄 부분에 유입이 됐던 겁니다. 다른 이주 노동자들은 여기에 취업할 수 없었고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두 번째 비유형으로 가려는 경향이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필리핀 육아돌봄 노동자를 도입했잖아요. 그리고 지방에서 워낙 고령 인구가 많고 돌봄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지방에서 돌봄 노동자로 몇 년 일하면 영주권을 준다든지 뭐 이런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돌봄 부분에서 한국도 이주 노동자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이런 정책으로 바뀔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규모를 일단 보면 이게 이제 제가 1993년인가서부터 2023년까지 매년 출입국 관리소 통계에서 찾아서 그려본 건데요. 미등록 체류자 비율이 계속 올라가죠. 1990년대 초반부터 집중 단속이 있거나 한 해에는 푹 떨어지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올라가서 2003년 직전에 여기 보다시피 2003년 직전에 50%에 달합니다. 이거는 전체 체류자, 즉 외국 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미등록 체류자이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 즉 일하려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만 따지면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주 노동자를 도입하던 산업연수생 제도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온 노동자들이 대부분 도망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했었죠. 2003년에 확 떨어진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고용허가제를 하면서 이 미등록 체류자를 없애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한다는 명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진 출국 유도를 크게 대대적으로 했고 그래도 안 나간 사람들은 집중 단속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명동성당 농성도 하고요. 지난 시간에 봤었죠. 그래서 이때 미등록 체류자 비율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가
되면서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죠. 여기 올라간 것은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 입출국이 자유롭지 않으면서 올라가게 됐고요. 이런 식의 경향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흔히 언론 같은 데서도 불법 체류자, 불법 이주 노동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때 불법이라는 건 나쁜 짓,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뭔가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주 정책에 따라서 불법성의 영역이 인위적으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주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불법성의 생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합법이었다가 불법이 되기도 하고, 불법이었다가 하루아침에 합법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고용허가제 E9 비자로 들어와서 계속 합법적으로 일했는데, 사업장 변경 기간 동안 일자리를 못 구해서 3개월에서 하루가 넘었다. 그러면 어제까지는 합법이었다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오늘은 불법이 되는 거죠. 뭐 불법으로 일하다가 한국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다. 그러면은 갑자기 불법 체류자에서 합법이 되는 거고, 또 정책이 바뀌면 불법이 합법이 되고 합법이 불법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야말로 정책에 따라서 불법이다 아니다라는 게 구성된다는 측면에서 불법성을 생산한다. 불법성의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합법과 불법의 경계도 사실은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요새는 준합법성 또는 경계적 합법성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의 예로는 아까 중국 동포 얘기할 때 얘기했지만 그 합법 체류지만 불법 취업이라든지 또는 합법이 가능하지만 정보 부족이나 부주의로 인한 소름미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렸던 논문에서 나오는 사례로 이 결혼 이민을 했다가 이혼해서 불법 체류자가 됐는데 자식이 있었죠. 이혼할 때 한국인 남편이 키우기로 했는데 면접관도 가졌고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몰라갖고 불법 체류 상태로 있다가 지금에서야 알아서 지금 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처럼 정보 부족으로 불법 체류가 된 것이죠. 또 제도의 불합리나 공백 때문에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 나온 다른 예로 난민 신청을 해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6개월이 지나야 취업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죠. 근데 6개월 동안 일을 안 하고 소득 없이 지낼 수가 없잖아요. 난민 지원금이라는 게 나오긴 하는데 이건 진짜 쥐꼬리만하니 이제 돈을 안 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또 역시 그것도 합법 체류지만 불법 취업이 되는 그런 경우고요. 이게 뭐 금지 규정을 그렇게 만든 게 난민으로 신청하고 사실상 이주 노동을 하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금지 규정을 만들었다는 걸 이해하겠는데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불합리한 규정이라 자연히 불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또 이제 국정 신청 같은 걸 할 때도 시간이 되게 걸리는데 그때도 뭐 취업에 제한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제도의 불합리나 공백 때문에 불법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합법과 불법의 이분법적인 경계가 모호한 준합법성, 경계적 합법성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계도 모호하고 이 사람이 뭔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인위적으로 구성된 불법성의 영역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고 단정하여 낙인 찍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것을 범죄화하는 크리미널리제이션의 경향도 보입니다. 불법 체류자는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할 뿐만 아니라 뭐 진짜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낙인 찍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뭐 언론 보도에서도 불법 체류자, 뭐 조폭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을 강화하는 게 단속 구금 추방 과정 자체가 굉장히 형벌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막 검문하고 단속을 한다든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이제 구금을 하고 이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외국인 보호사는 교도소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기서 일하고 산 것 자체를 범죄로 취급하는 거. 또 나아가서 진짜 나쁜 짓을 저지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거. 이런 범죄화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불법성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취업금지 비자.
관광이라든지 단기 방문 이런 걸로 입국한 다음에 안 나가는 거죠. 이건 불법 체류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합법 체류지만 불법 취업, 위법 취업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중국 동포, 동포 F4 동포 비자인데 단순 노무를 한다든지 그 외에도 유학 비자로 들어와서 이제 일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유학 비자로 들어와서 학교에 적만 두고 사실은 일해서 돈 버는 그런 거요. 우리나라도 지금 워낙 대학이 인구가 줄어서 유학생들로 버티는 대학들이 많은데 뭐 지방 대학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소재 대학에서도 유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은 데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학에 적을 두지만 사실 공부보다는 일하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일하는 뭐 그런 경우죠. 유학에서도 이제 간단한 알바 같은 거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허용하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 학교에 적을 두고 유학 비자를 받아 들어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취업을 하는 그런 이주노동자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도 지난 시간에 고용허가제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생산하는 이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말할게요. 이직의 자유가 없어서 사업장 이탈이라든지 사업장 변경 횟수를 초과한다든지 구직기간 초과를 한다든지 체류기간이 끝나도 이제 남아있다든지 그런 게 있고요. 또 결혼 2주 후에 불법 체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 이주를 한 다음에 국적 취득을 할 수는 있는데 국적 취득을 하려면 최소 2년간 혼인을 유지해야 되고 2년 됐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신청하고 시험도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국적 취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이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도망간다는 거죠. 아니면 이혼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불법이 되는 거죠. 제가 드린 논문에서 나온 결혼 이주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된 사례 두 개를 보면 한 사례는 이제 결혼해서 들어왔다가 4개월 만에 이혼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한 사례는 결혼하고 6년을 살고 아이까지 낳고 그랬지만 이제 국적을 바꿀 마음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혼을 해서 6년이나 여기서 살면서 가정생활도 누리고 애도 낳고 그랬는데도 하루아침에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린 사례였죠. 이렇게 불법성이 만들어지는데 유입국에서는 사실 이러한 불법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사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이주 노동자라고 해도 내쫓는 게 아니라 사실은 활용한다는 거죠. 물론 내쫓기도 합니다만 진짜로 모두 추방하는 게 이제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취약한 위치에 있고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제 노동자 권리를 무시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임금을 못 받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참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쉽게 착취할 수 있는 노동력으로서 어느 정도 묵인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집단적 단속, 집중 단속 추방은 이제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합니다.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든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산업연수생에서 고용허가제로 바꿀 때 이런 제도적 필요 때문에 집중 단속을 했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쫓아낸다든지, 또는 이제 사회적 여론으로 뭐 불법 체류자 쫓아내라, 뭐 이런 여론이 형성돼서 그런 눈치를 봐야 할 때, 이럴 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죠. 사실 단속으로 이주 노동자를 모두 쫓아낸다는 건 모두가 아니라 대부분을 쫓아낸다라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미국에서도 이런 데서 사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엄청 공격적으로 불법 체류자들 쫓아낸다고 뭐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이게 모두라든지 아니면 거의 다 추방한다.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고요. 오히려 이제 집중적인 단속과 추방의 효과는 이주노동자, 이제 미등록 이주노동자든 합법적 이주노동자든 이 이주노동자의 수능성을 높이고 취약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합법으로 들어온 사람도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미등록으로 떨어지고 추방될 수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갖게 돼서 이제 수능적이 되고 미등록 노동자도 단속과 추방이 심해지면 쉽게 잡힐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협상력이 악화되는 이러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 단속과 추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는 모두 쫓아내자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단속과 추방은 이제 무기인 거죠. 노동자를 더 수능적으로 만들고 쉽게 착취할 수 있게 만드는데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방 가능성, deportability라는 게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노동과 삶의 조건, 바탕을 이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추방 가능성 때문에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항상 매우 취약한 위치일 수밖에 없고요. 임금체불이라든지 뭐 최저임금 위반이라든지 산재든지 뭐 이런 거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방화벽 원칙에 따라서 뭐 이런 문제를 노동청에 진정했다고 해서 노동청에서 출입국 관리소에 통보할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노동청에 진정을 하거나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위반을 노동청에 진정을 했다가 사업주가 안심을 품고 이 사람 불법 체류자라고 신고를 해버리면 추방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개 그냥 포기하고 안 합니다. 권리 구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협상도 어렵죠. 돈 올려달라고 하고 돈 올려주면 나가겠어 라고 해서 나갔다가 또 사업주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신고를 하면 뭐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삶 자체가 계속 불안함 속에 있습니다. 단속과 추방은 선택적인 것이라고 했지만 단속과 추방에 대한 불안함은 항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미등록 이주노동자 관련 논문들, 모든 논문들에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나오는 말이 단속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뛴다.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요. 심장이 뛰어. 모든 논문들이 인터뷰 자료에서 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 사회적 친교 관계도 제한됩니다. 요즘은 사실 집중 단속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로 추방되는 게 신고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불법 체류자는 걸 알면 찔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잡혀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등록 상태라는 걸 친구한테도 잘 알리지 않겠죠. 언제 사이가 나빠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마음 터놓고 자기 사정이나 이런 걸 터놓을 친교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료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미주노 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위해서 이주민 보험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걸 이용할 수는 있는데, 근데 여기에도 접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타인 명의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드린 논문들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 사례가 뭐였냐면은 아픈 친구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줬다가 자기까지 이제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되어버린 그런 사례가 나오죠. 이 사람은 원래 고용 허가제로 들어와서 합법이었는데 친구 중에서 미등록인 친구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병원을 가야 해서 등록증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사업장 변경을 하려고 구직센터에 가서 사업장 변경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니까 거기 공무원이 기록을 보고 아니 허리 디스크가 이렇게 심한데 이거 어떤 사업장에서 취업을 시켜주겠습니까? 이거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친구가 디스크로 수술을 받아서 그렇게 기록이 남았구나. 그럼 나도 합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 그냥 미등록 노동자가 되어버린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그리고 가족 해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출국하면 재입국이 어렵기 때문에 고국에 있는 가족과 장기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만나지 못하다 보니 뭐 여기서든 뭐 고국에서든 배우자가 이제 바람나서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많고 또 여기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강제 추방으로 가족과 떨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등록 노동자들끼리 결혼하거나 이제 배우자가 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은데 한쪽이 단속에 걸려 추방돼서 강제 분리된 경우들도 제가 드린 모든 자료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처럼 이제 가족과 강제 이별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삶의 조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삶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드린 논문들이 이제 마석가구공단과 경기도 안산 화성 지역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적 특색과 조건이 구별되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이렇게 구별을 해본 겁니다. 마석가구공단 사례를 제가 두 개 논문을 드렸습니다. 마석가구공단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영세공장 밀집 지역이고 주로 이주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입니다. 마석가구공단이 자연적으로 형성됐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산업공단 이런 걸로 지정돼서 계획된 단지가 아니라 영세공장들이 이제 자생적으로 밀집되면서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공단 내에 공장과 주거지가 뭐 계획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공장과 주거지가 그냥 별로 구별도 없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가끔 집중되는 속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워낙 미등록 노동자로 운영되는 곳이고 외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묵인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피난처이자 요새 오히려 안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사업자들 딴 데 가겠다라고 하면 딴 데 가면 단속 추방될지도 모르는데 여기가 더 안전하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등록 노동자들은 외부 외출을 꺼리고 외부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이 자족적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고립적인 엔클레이브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엔클레이브가 형성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반면 안산이나 화성 지역을 보면 현재 이주 노동자가 제일 많은 지역이 안산, 그 다음이 화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집단 거주지에서는 합법 이주자들도 많은 와중에 이제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도 섞여 있는 그런 거죠. 미등록 노동자들끼리 생활하는 것보다 이제 여러 형태의 다른 이주민들과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게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한 것일 수도 있죠. 예, 이제 마석가공단처럼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끼리 있는 것에 비해서 내가 미등록이라는 상황도 숨겨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추방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린 논문 중 하나가 화성 지역을 대상으로 한 건데 거기에 이 지역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합법적 이주 노동자보다 더 고소득이다 뭐 이런 결과를 얘기를 하죠.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등록이 되는 이유가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것일 수도 있고, 또 합법적 이주 노동자와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이제 비교한 게 그 논문 조사인데,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차별 인지도가 더 낮다. 이제 즉,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정도가 덜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실제로 차별을 덜 받는다기보다 미등록이다 보니 이제 항상 조심스럽고 차별 이런 거에 예민하지 않고 감수하는 면이 있어서 그렇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제가 이제 논문들을 많이 읽으면서 느낀 것을 개념화한 겁니다. 논문들을 보다 보니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희생자로 보고 접근하는 시각과 능동적 주체로 보고 접근하는 시간이 아주 이제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하는 게 맞겠죠.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쪽으로 접근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양면성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시각은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희생자로 보는 시각입니다. 가장 가혹한 착취의 대상,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드린 논문 중에 그게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삶뿐만 아니라 건강 문제까지 다른 논문이라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생과 사의 경계에 선 사람들,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던 논문이 있었죠. 이렇게 정말 막바지에 몰린 희생자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자기의 소득과 생활 향상을 위해서 미등록 상태까지 감수하는 사람들이라는 면에서 오히려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들일 가능성도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완전히 분리되는 건 아니겠죠. 이제 능동적으로 했는데 뭐 상황이 어려워져서 굉장히 막바지에 몰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경우든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물론이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도 박탈당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미등록이라고 해서 이들은 전혀 권리가 없는 것일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등록 노동자에게도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 그 기반과 관련해서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가 실체적 시민권 또는 뭐 수행적 시민권 이런 개념입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제도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회공동체의 실제적 구성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일터와 지역에서 일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실상 시민으로서의 몫을 수행한다라는 거죠. 입국 당시 또는 현재의 체류 자격이 어떠냐 이런 형식적인 문제를 떠나서 실제 사회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일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고 사회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시민이라는 의미에서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래 거주하면서 이 사회에 장기간 기여를 하면 사실 권리의 정당성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은 특히 장기 불법 체류자의 합법화 문제를 제기합니다. 유럽 같은 데서는 불법 체류자라도 장기 체류를 하면 합법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불법 체류자를 합법화한 경우가 한 번도 없죠. 시한부 합법화만 있었는데 이 시한부 합법화도 들어와서 오래되지 않은 단기 체류자만 출국 시한을 연장해주고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다 무조건 내쫓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 구성원, 소셜 멤버십으로서의 권리를 생각하면 오히려 오래 살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했던 이런 장기 체류자를 합법화시켜야 하는 거겠죠. 이들에게 이제 시민권을 주는 것은 사실상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온 것에 기반하는 수행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정당화된다. 이런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부분 이주 노동자를 보겠습니다. 이 농업 부분에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도 있고 미등록 노동자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흔히 생각하고 접하는 제조업 부분의 이주 노동자들과는 또 이제 정책이나 조건이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따로 보려고 합니다. 고용허가제에서 농업 부분은 10%를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어업 부분에서는 고용허가제 쿼터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분은 또 계절 노동자 제도가 따로 있고 어업 부분에서는 어선원 취업이라는 이템 자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농업 부분 이주 노동자들은 대부분 미등록 노동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고용허가제로 들어와도 사실상 사업장을 이탈해서 이제 도망가서 미등록 노동자가 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 여기가 이제 힘든 노동, 장시간 노동 되게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이제 도망을 가는 이탈을 하기도 하고 또는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오기도 합니다. 농업 부분이 워낙 노동 조건이 안 좋으니까 고용허가제에서 농업 부분 쿼터 여기가 경쟁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어와서 이제 사업장 이탈을 감행하거나 물론 이제 와서 할 만하다고 생각하면 해야지라고 해서 들어왔다가 뭐 영 할 만하지 않다라고 해서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사업장을 이탈해서 미등록 노동자가 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또 이제 농업 부분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미등록 노동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열악한 노동 조건 때문에 합법적인 노동자들을 이탈하고 미등록 노동자를 고용하는 악순환이 되면서 농업 부분 이주 노동자들의 미등록화가 매우 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농업 부분 이주 노동 상태를 보면요. 고용허가제 외에도 계절노동자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비자는 E9이고요. 그 외에 C4라든지 그리고 2019년에 계절근로 비자 E8을 신설을 했죠. 지금은 이제 지자체가 C4나 E8을 선택해서 계절노동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허가제 외에 따로 이제 계절노동자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농업의 계절성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바쁘고 일손이 필요한 시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농한기가 있으니까 일손이 바쁜 시기에만 단기적으로 와서 일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 관리라고 하지만 사실상 민간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모집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이처럼 고용허가제 쿼터도 있고 계절근로자 제도도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농업 부분 이주 노동자들은 절대 다수가 미등록 노동자입니다. 이제 등록이 되지 않은 거니까 뭐 정확히 통계를 낼 수는 있는 건 아닌데 여러 자료들을 보면 대부분 거의 90%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 미등록 노동자를 사용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주 노동자 쪽에서 고용허가제로 들어와도 이제 이탈하고 도망가고 그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수요 측 그러니까 일을 시키는 농가에서도 사실 합법적인 이주 노동자보다는 미등록 노동자를 사용하는 걸 더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절 노동자 제도가 3개월인데 그 3개월도 길다 이겁니다. 이제 농가에서는 사실 뭐 수확철이라든지 이런 1개월 정도 내에 일할 노동자를 원합니다. 근데 현재 이주 노동자 제도에서는 그런 단기 일용직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사용하는 거죠. 수확철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축산업에서는 이제 미등록 노동자 비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근데 계절성이 강한 농업 부분에서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비율이 아까 말한 대로 90%. 그래서 결국 현재 이주 노동자 제도는 농업 부분의 수요도 맞추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어떻게 농업 부분에서 일하게 되느냐, 취업 통로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짧은 기간 일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관광비자로 한 달 정도 체류할 수 있는데, 농가에서 이제 수확철 한 달 이내로 일할 노동자를 원하니까, 그걸 연결시켜주는 이제 브로커들이 생겨난 거죠. 이 경우는 합법 체류, 불법 취업이 되겠죠. 국내 브로커, 현지 브로커 이렇게 있어서 이탈 방지, 이제 즉 들어와서 도망쳐서 미등록 노동자로 남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못하고 한국에 연고도 없고 서로 친분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데려온다고 합니다. 뭐 이런 단기 방문 형태도 있는데 제일 많은 거는 이제 인력 소개소를 통한 거죠. 권역이 넓은 대형 인력 소개소가 있어서 이제 각 작물 수확철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 수확철을 따라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다고 해요. 이게 제가 드린 논문에 나온 건데, 뭐 이런 걸 조폭들이 운영하면서, 뭐 농한기 때는 성매매 업소, 뭐 자기가 운영하나 마사지 업소에서 여성들 일하게 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대형 인력 속에서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일반적인 건 지역별로 있는 중소규모 인력 소개소들이죠. 이런 인력 소개서들은 사실 농업 부분 외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부분의 일용직 일감을 소개하는 그런 데입니다. 이제 공단에도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인력 소개서들이 많은데, 농촌 지역에 있는 인력 소개소는 이제 농가에다가도 이런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일용직 일감을 추선하는 거죠. 또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하기도 합니다. 농업 부분에서 오래 일하고 경험이 오래된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이제 아는 노동가들도 생기고 인맥 네트워크가 생기니까 작업팀을 구성하기도 하고 또는 결혼 이주자나 한국 원주민 중에서 이주 노동자들과 많이 일을 해본 이런 조직자가 있어서 어쨌든 자기들끼리 농작업팀을 구성해서 개인적인 네트워크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인력 소개서하고 농작업팀은 경쟁 관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서로서로 협력해서 인력 소개소에서 일손이 모자르면 이제 농작업팀에 연락을 하기도 하고 농작업팀이 인력 소개서를 통해서 일감을 구하기도 하고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업 부분에서는 고용허가제 쿼터도 있지만 따로 어선원 제도도 있다고 했죠. 이제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제도입니다. 어선원 제도를 입국하면 절반 탈출을 한다. 이런 상태입니다. 고용허가제 이 나이는 그래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관리를 하는데 이건 산업연수생 제도랑 똑같이 민간유탱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국내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고 국내 업체는 외국 송출업체 브로커들한테 위탁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외국 송출업체에서 이미 뜯깁니다. 들어올 때부터 송출 수수료, 교육비, 관리 위탁비, 뭐 보증금 등등 명목으로 뜯기고 담보를 들어서 빚을 지고 빚을 진 상태에서 들어오는 강제 노동이나 다름없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들어오면 여기 관리업체도 사업주 편에 서서 인권 침해가 굉장히 심하고요. 뿐만 아니라 진짜 어이가 없는데 공식적으로 임금차별을 합니다. 선원임금은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엔 고정급 일당 얼마에다가 플러스해서 나중에 어획고에 따라서 비율급을 줍니다. 일종의 성과급이죠. 그런데 이주 노동자들은 이 비율급을 주지 않고 고정급만 줍니다. 게다가 선원 최저임금은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가 아는 거기에서 고시하는 걸 따르는 게 아니라 별도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비율급은 일종의 성과급이니까 그거 빼고 고정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 공식적으로 최저임금에서 이주노동자는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주노동자의 고정급은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 선원노령과 수산업협동조합 단체 협약으로 정하는데 이 선원노령에는 이주노동자가 가입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데서 단체 협약을 해서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더 낮게 정하는 겁니다. 이런 임금 차별이 재보상에서의 차별로도 이어집니다. 선원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데 선호는 산재보험 대신 어선원 재해보상이라고 따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해 보상 기준이 평균임금인데 한국인 선원의 경우는 이 평균임금을 최저임금의 2배 정도로 책정을 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고정급에다가 성과급이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그의 2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주노동자들 너네는 성과급 안 받으니까 낮게 책정된 최저임금의 평균임금이야. 이렇게 하면서 재해보상에도 더 심각한 차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 부분 이주 노동자를 따로 봐야겠다 한 이유 중 하나는 너무 노동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주거 열악성을 들 수 있는데 도시 지역보다 사실 주거 선택지가 제한적이죠. 뭐 원룸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일용직으로 일하면 읍내 여관방에서 머물면서 인력 소개서장에 봉고로 나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고 아니면 농업가가 제공하는 매우 열악한 숙소, 비닐하우스라든지 축사라든지 선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자라 뭐 이럴 정도입니다. 워낙 이 문제가 심각하고 문제가 많이 터지니까 뭐 전수 실태조사 정도 할 정도였죠. 또 건강에 대한 위협과 산재를 입었을 때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5인 미만 농가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그래서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 일하면 직장 가입이 불가능하고 아시다시피 직장 가입이 아니라 지역 가입을 하면 훨씬 더 돈이 많이 나가죠. 그래서 이걸 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노동자들 중에서 제조업 부분 직장 가입 비율은 80%인데 농업 부분은 36%, 어업 부분은 2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마저도 합법적인 이주 노동자 경우가 그렇다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농업 부분에선 미등록 노동자가 대다수라서 뭐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런 게 아주 꿈도 꾸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장시간 노동과 인권 침해. 농업 부분에서는 이제 농어동 시간 규제, 우리 52시간 규제 이런 게 적용되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합니다. 물론 이제 수확철에 바싹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간 규제에서 예외 대상인 것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주 노동자들도 굉장히 초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고요. 또 도시 지역보다 고립되고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 폭행, 폭언 이런 것도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 농업 부분 이주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이 종종 이제 폭로되긴 하죠. 근데 항상 드러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인 겁니다. 이게 농업 부분이 좀 고립돼 있고 미등록 노동자가 다수고 그래서 눈에 안 띄는 경향이 있는데 좀 여기에 이제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